부실 채권 우려로 카운트하는데 1,000조 원이 넘었어요. 모두 이렇게 부채에 연동해서 지금 의존하는 세상이라서 양질의 부채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네. 국가 차원에서도 절대 경착륙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 보여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논의 되는 시간 정재원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원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 전문가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님 모시고 오늘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고견 듣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동산 TV는 지금 처음이시죠? 예, 방문한 건 처음인데요. 네네. 채널은 종종 봅니다. 아, 정말요? 네. 저희 부동산 어떤가요?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해주셔서 네네. 다른 분들의 고견들은 어떨지 저도 이제 모니터를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리고 제가 인정하는 많은 고수분들도 계시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 여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누구 고견들이 어떨까 찾아보려고 할 때 채널 많이 들어오는데 풍성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큰 네. 회사가 유튜브 채널 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활성화된 데가 없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훌륭한 여의도 맨션 이런 데도 있잖아요. 가진 자의 여유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평가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저희 고맙습니다. 김광석 교수님 며칠 전에 나오셨는데 예. 가장 존경하는 애널리스트 경제학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역시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간간히 술을 사야 돼요. 그런가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제 전문가를 좀 모셨으니까 일단 경제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좀 많은데 이 첫 번째 한번 이슈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부실 채권 대출이 746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서 집계한 자료인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부실 채권이 이렇게 좀 높았었던가요? 이 746조 원은 작게 잡은 것 같은데요. 원래 더 큰 건가요? 예, 블룸버그가 집계한 거에 따르면 746조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수치는 어떻게 집계한 건지 그 근거를 살펴봤더니 그 미국 국채에 비해서 채권의 수익률이 10% 이상 높은 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다급하니 우리 높은 이자 드릴 테니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그 정도 되면 부실부실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4% 15% 이상의 하이힐드 그렇죠. 채권을 이제 부실 채권으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규모를 따져봤더니 746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S&P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B- 등급, 신용 등급으로 따졌을 때 그 이하의 채권 발행 주체들이 B- 이하인 경우가 전부 부실 채권 우려로 카운트하는데 그거는 1,000조 원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무디스 같은 경우는 무디스랑 아마 요즘 연준도 다 그걸로 카운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채권이라는 건 다시 그 다음 채권을 발행해서 차환해서 계속 돈을 연장해서 쓰잖아요. 근데 지금 차환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회사들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한 20%가 넘는다. 이런 정도로 집계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블룸버그 말씀해 주신 746조 원이 제일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작은 거다. 근데 요즘에 한간에 보면 미국의 가계빚이 이경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700조 1000조 이렇게 들어도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요즘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칼럼 쓸 때 제일 많이 선호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부채 사회. 그러니까 빚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국가들도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부채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 역시도 코로나19 극복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특정 주체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옛날 같지 않은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빚을 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도 이렇게 기업 자체의 어떤 비즈니스 룰이 다시 세팅된 경우 드물거든요. 하다못해 영화관에서 OTT로 바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업황에 대해서 지금 당분간 회복 기미를 못 보일 것 같은 회사들이 좀비 기업 내지 이제 부채로 연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 개인, 기업, 부처, 정부까지 모두 이렇게 부채에 연동해서 지금 의존하는 세상이라서 아마 좀 요즘 전 세계 흐름을 부채 사회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전 교수님 오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실은 어떻게 보면 부채라는 게 성장률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어떤
요인이 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부채가 결국에는 성장률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부채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어떤 세계 경제가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없을까요? 저는 당분간은 좋은 방향의 흐름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더 나쁜 방향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좋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고성장률이 전망되거나 예견되는 분야에 나름대로 과감한 차입을 통해서 빨리 그 시장을 선점하거나 뭔가 기회를 포착하려는 움직임, 그런 투자라든가 그런 투자로 인한 부채라는 건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선순환을 그려요. 그 과정에서 그 해당 기업들은 조금 좌초될 수 있어도, 그 개인들 일부는 좌초될 수 있어도 그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그 신산업 부분에서 누군가가 먼저 선도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 보면 그 사람이 시행착오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후진에서 좀 더 발빠르고 안정감 있게 그 시장을 잠식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국가나 그 지역사회에서 그 인더스트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버티기 모드예요. 예, 고정비를 감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 일단 버텨보자. 무슨 미래지향적인 엄청난 신규 투자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더 많고요. 국가에서도 요즘 빚을 내서 이제 뭔가 투자를 새로 하는 그 이유들이 투자를 새로 하는 걸 위해서 빚을 많이 내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뭐 복지라든가 노인 부양이라든가 경기 방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구간이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최근은 정말 놀랍게도 중국마저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세계의 주요 경제 모멘텀을 해줄 세계의 대륙이 거의 큰 국지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부채는 그렇게 양질의 부채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부채로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부채가 성장을 좀 이렇게 끌어내리는 지금 그렇죠.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지금 또 한간에는 뭐 미국의 대기업 뭐 120곳이 지금 파산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어떤 기사에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한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도 있고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고려해야 될 지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저는 크게 미국 경제를 살펴보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진짜 부동산에 와서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도 보고요. 지수도 보고 그다음 실업률 두 가지를 봅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 상업용 오피스를 사용하는 어떤 뭐랄까요? 그 방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상업용 오피스에 대한 선호 지역도 크게 바뀌어가면서 상업용 오피스에 대한 공실률에 대한 걱정들, 그것으로 인한 부동산 전반적인 침체 이런 걸 걱정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부동산 지수들이 미국이 안 좋지가 않아요. 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연착륙 하겠는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실업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미국에서는 지금 오히려 걱정하는 게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구인난에 시달려서 인건비 더 드릴 테니까 저희 쪽으로 오시자 하면서 인건비 상승률이 자꾸 높다 보니 이게 물가 안 잡히는 게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처럼 고용 시장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연착륙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이 조금 오려가지고 거기 옛날 자기 대통령 그림 그리고 숫자 이렇게 쓰면 금보다 비싼 물건이 되는 나라잖아요. 달러. 기축통화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윤전기 돌려서 돈 찍어서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는데 내년이 선거잖아요. 이 경착륙하고 재선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착륙을 어떻게든 시키겠다라는 과감한 정책 위반도 대기 중인 게 많아요. 특히 이번에 미국 국회에서 내년까지 우리 채권 이렇게 발행하겠습니다라는 계획안이 발표된 게 있는데 뭐 올해 뭐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미국 부채가 1경원이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꽉 차서 이제 디폴트 난다 이런 소리도 있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 높여줬으면 통상적으로는 이런 기회에 빨리 빚을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채권 발행 규모를 더 늘렸어요. 이건 선거 앞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긴
국가 차원에서도 절대 경착륙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 경제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럼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 그러면 미국의 대기업 120개 정도가 파산한다는 소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 그대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전개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산업 재편 요 과정에서 전통적인 산업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그 성장통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120개 전부가 그런 건 아닐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런 과정의 파산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 같은 상황의 문제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가 또 미국을 또 주시하는 이유가 또 세계 경제의 또 어떤 대표격이고 우리나라가 또 수출 중심이다 보니까 또 미국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미 뭐 S&P 지수나 주가 지수는 거의 정고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고 부동산 경기도 보면 처음에는 하락으로 예측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20% 상승으로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미국도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좀 미국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 미국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에서 이제 A 플러스로 강등이 됐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전히 좀 그 물밑에서는 펀더멘탈 자체가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네, 뭐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수치 이상의 부채를 지금 발행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가 이걸 계속 감내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국제 신용기관의 어떤 판단 아래 신용 등급을 이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수준까지 이제 한 단계 낮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분명 반영되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신용 등급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 쉬운데 상대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보다 제일 높은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이렇게 순번을 매기는 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재조정이 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는 더 취약한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국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더 오죽할까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자들도 경제학자들도 많이 틀렸던 게 있습니다.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미국이 유동성 푸는 걸 보고 저러다 달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망할 줄 알았죠. 네. 자본주의 4.0이라는 그런 맞아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저희 진짜 이 달러 가치가 이렇게까지 견고하게 유지될 줄 안다라고 확정했던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 연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달러 인수한 양이 10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달러 가치가 10분의 1이 떨어져야 되는데 미국이 급한 불 끌려고 달러를 이렇게 대규모 발행을 하니까 중남미에 있는 많은 개도국 그다음에 저기 중동 지역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국 화폐 가치가 더 폭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국가 중에 일부 국가는 아예 자국 화폐는 현지 상거래에서 받질 않고 달러 가져와. 그래야 내가 너한테 팔게. 그래야 내가 너한테 살 수 있어. 뭐 이런 구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더 큰 폭락이 유도됐고 그러다 보니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뿌려졌던 달러를 기반으로 아예 달러 기반의 화폐 사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달러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요인들까지 가미 돼서 달러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 바로 이런 흐름들을 보고 났더니 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독특한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이번 사태는 미국이 저 정도면 다른 나라가 훨씬 어려워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맞겠군요. 네. 정말 저도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굉장히 좀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양적 완화를 또 우리가 좀 처음 걸어가보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극복을 하고 또 이번 코로나 때는 그때보다 더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뭐 하도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SVB 뭐 은행이 지금 뭐 파산하는 것도 실은 뭐 하루 만에 다 봉합을 시켜버리고 이런 걸 보면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의지만 있으면
이게 어떤 금융권에 크랙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네. 뭐 사실 뭐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에 있어서 달러와 미국 중심의 그 견고한 흐름이 깨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올해 뭐 일부 중동 국가에선 석유를 이제 위안화로 구매한다더라, 아니면 중국의 역내 외환 시장의 결제에서 이제 달러에 비해서 위안화 결제 거래 금액이 훨씬 높아졌다라든가 이런 간간한 소식을 들으셨을 텐입니다만, 근데 국제 결제 시장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거의 과반이 달러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어느 곳에서도 이 달러에 대한 신뢰감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학교 수업 때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교수님, 달러의 위상 계속 나나요? 아니면 대체 시장은 없나요? 했었을 때 20세기 마지막에 독립했던 국가가 한 두세 개 있어요. 그 중에 아시아 지역은 동티모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동티모르에서 뭐 인구도 워낙 작고 이제 바로 옆에 조그만 나라다 보니 우리는 이제 독립을 했는데 화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했어요. 자체 화폐를 발행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독립국가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국민들을 비롯해서 그 나라 일종의 국회의원들, 대통령까지도 전부 결정을 뭘로 했느냐? 우리 그냥 달러 쓰자. 그게 훨씬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단적으로 앞으로 제가 머리가 더 희끗희끗해질 때까지는 달러 위상에서 크게 변화되는 변곡점은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결국 달러의 위상은 계속 좀 지속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달러가 가치를 좀 계속 유지하려면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제 달러 채권을 조금 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옐런이 또 방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 또 일본은행 YCC를 뭐 0.5%에서 1%로 지금 상향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달러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부분, 이제 자넷 옐런이 미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을 방문한 거는 달러 가치에 대한 견고한 유지보다도 미국에서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더 써야 될 방편이 좀 필요한데, 이 채권을 제일 많이 사줄 수 있는 두 바이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국 국채 좀 사줘, 또 발행할 거야 라는 그런 시그널이 좀 더 강해 보이고요. 미국이 달러의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적자예요. 네.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무역수지 적자를 통해서 외국에서 달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포해줘야 되고, 모든 화폐는 충분한 유동성이 돌아요. 그러니까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있어야 그걸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관점에서는 미국이 지금 같은 무역수지 적자를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위안화 같은 경우는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게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이유가, 중국은 반드시 석유와 먹거리를 수입하는 정도까지는 그 무역수지 흑자를 보여야 돼요. 그렇게 달러를 확보해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석유도 수입하고, 요즘은 석유 수입 금액보다 반도체 수입 금액이 더 큰데 반도체도 사올 수가 있고, 먹거리도 이제 중국은 식량 수입 국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위안화를 역외로 대거 뿌려서 그곳에서 마음껏 위안화를 바탕으로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하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역수지 흑자를 봐야 자기들이 유지가 되니까요. 근데 미국은 식량이나 석유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니까, 그래 그냥 내가 적자 볼 테니까 알아서 갖다들 써, 니네들끼리 결제할 때도 사용해야 되잖아를 감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역수지 적자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저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좀 그러면 미국은 그렇다고 치고 네. 중국은 좀 어떻게 보세요? 중국 지금 보면 생각보다 리오프닝 이후에 뭐 경제 성장률이 기저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성장률도 없고, 네. 위안화 환율도 굉장히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맞아요. 같은데, 어떻게 중국이 예전처럼 어떤 세계의 공장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역할을 좀 수행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예전 같은 규모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국은 뭐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두고 경쟁한다라고 인식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마지막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여요.
예. 본인들이 어찌 보면 2000년 초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꽃을 피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막 도달하기 초입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싹을 자르기로 완전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자생할 수 있는 독특한 산업군이 미래 유망 산업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 투자 자금이 중국에 들어가는 경로들을 많이 차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생산 거점 기지는 베트남이나 인도로 많이 이전을 해버렸고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회사가 폭스콘이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생산 기능 못 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는 GDP에서 아주 독특하게 투자 비중이 더 많은 나라인데 그 투자의 중심축이 하나가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은 중복 투자, 과잉 투자 심각해요. 이게 단기간에 물론 부동산 때문에 중국이 망한다 이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의 채권의 발행 주체가 다 정부나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중국에서 연장해 주거나 차환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뭐 버블이 크게 터져서 중국이 뭐 망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닌데 민간 소비가 그렇죠. 민간 소비 줄고 GDP 줄고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게 중국 청년들이 그 전업 자녀 요즘 그렇게 번역하던데 전업 자녀 취업이 안 되니까 네. 난 계속 아들 할래 딸 할래 이게 진짜 예, 심각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지금 탈피할 수 있는 외적인 어떤 교두보를 미국이 만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 신산업으로 그동안 드라이브 걸었던 태양광 빼고는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요런 것들은 지금 오히려 부도율, 파산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뭐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좀 괜찮지 않나요? 내수는 그렇죠.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공장 증설이니 뭐니 대부분 이제 사업 무기한 연기고요. 그리고 전기차 출사표 던졌던 한 30개 회사 중에서 10개는 사업을 지금 접었어요. 아이고. 예, 아직까진 전기차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50%를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이 그 내수 시장은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나가는 거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이번에 정책 기조에서 나온 설명 문구를 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꼭 지켜야 될 3가지 산업을 딱 꼽았어요. 네.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바이오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전기자동차였습니다. 이 3가지였는데 이 3가지 중에서 특히 신재생 에너지 때 본인들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중국의 윤기 실리콘 발전 방안을 보면서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 실현해서 가격을 외국 기업에 비해서 뭐 10분의 1, 20분의 1까지 낮춰서 전 세계 공급하니 전 세계 산업이 고사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방식으로 중국이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바이오에서 성장하는 건 두고 보지 않겠다. 거의 뭐 마음을 굳힌 상태인 걸로 보여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전 세계 돌아가는 좀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왜 이러세요? 저 그럼 궁금한 게 예. 저 일본도 또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일본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가 궁금해요. 뭐 도쿄에 있는 중심부의 부동산 가격은 이제 오른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계속 양적 완화를 정말 오랜 시간 지속해가지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이미 전고점을 이미 벌써 넘었고 일본 시장이 정말 살아나는 건지 일본의 어떤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뭐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일본 통인분들에게는 섭섭한 말씀을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워낙 저는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좀 과한 표현이지만 씁니다만 그 몰핀 맞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 그 어떤 그 내부적인 움직임 중에서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혁신 동력은 찾기가 어려워요. 예. 말 그대로 그동안 진짜 아베노믹스 때부터 지금까지 뿌렸던 그 유동성의 힘으로 막바지 지금 다시 한번 뭔가 좀 그래도 움직임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초엔저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 자금들도 야, 이러면 주식을 사던 부동산을 사던 뭐 한 차이까지 생각하면 뭐든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들어오는 외국 자금들에다가 그 다음에 외국 관광객들이 해주는 일부 소비라든가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지금 뭐 새로운 산업이라고 하면서 반도체라든가 몇 가지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긴 사실입니다만 한편에서는요 일본에서 지금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게 흑자 중소기업의 폐업이에요. 후계자를 못 찾아서 그냥 전 세계 히든 챔피언 기업이고 모노주꾸리라고 해서 그 장인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슈퍼을이라고 불리우는 그 소재 부품 기계장치 회사들이 그냥 후계자가 없어서 문을 닫겠다라는 회사가 지금 얼마냐 하면 일본 경제상업부에서 상업성에서 조사한 통계인데요. 2027년까지 250만 개의 회사가 그냥 문을 닫을 생각이에요. 250만 개요. 네. 청년 일자리가 청년들이 없는 거군요. 안 오는 청년. 거죠. 네. 네. 우리 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장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오면 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그런 데 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의 가장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소멸되기 직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일본의 가장 큰 경쟁력 하나가 상실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일본은 물론 내수도 튼실하지만 일부 가장 우리가 일본 기업하고 다 알고 있는 회사들은 반 이상 수출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청년들이 외국을 안 가요. 네. 네. 그래서 외국을 아예 안 가서 유학이 아니라 그냥 놀러도 안 가요. 그냥 국내에서만. 국내만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청년들이 외국을 간다고 했을 때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제발 가서 보고 오든지 어학연수를 하든지 공부를 해. 그걸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그냥 문서로 계약 조건 맞아서 넘기는 건 제한적인 비즈니스예요. 현지에 가서 시장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머천다이징을 해야 되거든요. 현지화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말 그 피부를 부대끼면서 현장을 봐야 되는데 현장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후배들이 없으니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줄 테니 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와라 라는 수준이거든요. 이것도 몰핀이죠. 예. 그러면 언제까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인 정도까지 이렇게 금리를 낮출 것이며 그리고 전 세계 금리 기조와 동떨어진 흐름으로 환율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구간으로 가는 걸 언제까지 좌시할 수 있으며 그래서 과연 이렇게 일순간 몇 년을 버텨주면 아주 영민한 엔지니어나 CEO나 미래 유망 신기업들이 그 다음에는 치고 올라간다가 아니라 멀쩡한 회사들도 폐업을 한다고 하고 청년들은 창업이나 외국의 진취적인 시장 진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일본 경제를 좋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일본의 부동산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도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부동산 중에서 우리 도쿄의 가장 대표적인 핫플레이스에 해당되는 미나토구나 오다이바 같은 경우는 이미 그쪽 지역의 맨션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건 왜 그러냐? 일본도 전 세계 흐름과 똑같아요.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뭐 본인들의 은어처럼 뭐 파워 커플이라고 부르던데 뭐 양쪽 그 부부 동반 소득이 1,400만 엔 정도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억 한 5천만 원 수준 정도 되겠죠? 예. 부부 소득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눈높이의 주거 형태가 있잖아요. 옛날에 전통 가옥들 같은 건 이제 요즘 사람들한테 안 맞으니까 그런 제한된 새로운 주거 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부동산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 시장은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그 새로운 인더스트리에서 또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돈을 버는 계층들이 원하는 그런 주거단지를 공급하는 그 지역은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 이제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된 업종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또 이제 우리 홋카이도라든가 오키나와라든가 휴양지에서 그냥 우리 부부들이 조그만 집 말고 그냥 좀 널찍하니 살자. 그 수요로 이제 약간 반등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저는 반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네. 결국에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 대한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결국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으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다 네. 보니까 결국 어떤 포지션을 이제 여기에서 차지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중국은 조금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 일본도 지금 뭔가 혁신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딱 미국과 일본 쪽에 지금 붙어서 외국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는 게 우리나라한테 좀 좋은 걸까요? 기업 입장에서. 저는 요즘이 되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요즘 하도 경제 어려우시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제가 뭐 동의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공부한 바와 다른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나라가 올해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걱정, 우려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미래에 가장 유망한 세 가지 산업을 꼽아봐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학자가 2차 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가 전기 자동차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산업을 다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전 세계 없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대만 반도체 잘하지만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는 아예 인더스트리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지만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국가들이 밸류체인에서 아예 빼려고 하니까 그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다시 뭐 합작해서 해보겠다만 하지만 사실은 뭐 저도 국가기관에서 한 10년 일해본 사람으로서 문서 보면 대충 감이 있거든요. 실체 가지고 쓴 건지 아니면 그냥 비전만 쓴 건지. 근데 아직까지 행보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전 세계 가장 유망한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 진일보한 성과를 내면서 인더스트리를 점점 확장해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어찌 보면 단군 이래 최전성기예요. 그런데 이 전성기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성기라고 안 느껴지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관점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대표적으로 2차 전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3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2차 전지 회사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한국 어딘가에 어마어마한 공장 증설하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공장 다 어디다 지었나요? 해외로 그렇죠. 짓고 있죠. 미국이죠. 우리는 뭐 우리 2차 전지 회사 앵커 기업 3개가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지금 공장 짓기로 확정된 게 6개고요. SK온이 미국에 공장 짓기로 확정된 게 6개예요. 삼성 SDI가 지금 늦게 시작해서 2개 확정되고 2개 거의 확정 전까지예요. 그러면 16개가 지금 미국에 전부 다 기가급 팩토리예요. 그걸 전부 다 미국에 짓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때부터죠. 트럼프 때 아메리카 퍼스트, 바이든은 아메리카 온리예요. 미국만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 이 공장을 지어야지만 우리가 사줄 거야. 이 정책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그 16개 공장 다 어디다 짓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인가요? 그렇죠. 아쉽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 뭐 고민해야 되냐면요. 부동산 들썩거렸겠네요. 그렇죠. 야, 울산 같은 거 하나 더 생길 것 같은데 어딜까? 이걸로 난리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 옆에다 2차 전지 전 세계에서 단일 규모로 제일 큰 클러스터를 거기다 짓자. 이렇게 산업 연관성으로 뭐 위치를 잡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는 뭐 워낙 국가가 드라이브를 거니까 정무적으로 야, 그동안 기회가 없었던 지역에다 주자. 뭐 강원, 강릉 어때? 아니면 뭐 전북의 새만금 어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어디든 간에 한국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단일 클러스터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걸 가지고 있기 직전의 단계에 와서 지금 건설과 토목 경기가 안 좋을 게 아니라 이거 유치하려고 컨소 잡고 난리가 났어야 정상인 나라거든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미국에 갖다 준 거예요. 3개 회사가 간 게 아니라 총 16개 공장이 간 거고, 그러면 지금 이 공장들 완공되기 직전에 1차 벤더, 2차 벤더 다 얻다가 공장 짓겠어요. 그렇죠. 또 그 주변으로 다 가는 거예요. 한 300여 개로 분류되고 있는 1, 2차 벤더들까지 전부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택, 그 다음에 기흥, 그 다음에 용인 근처에 왜 반도체 관련해서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다 거기에 본사 있고 공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삼성이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거든요. 제조라는 건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나중에 이제 벤더사들까지 미국에 떠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야, 지금 이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이렇게 저쪽에다 갖다 줬네라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이게 계속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업은 부자인데 국민이 가난해져요. 아주 특이한 일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미국이, 그 당시 일본 경제가 워낙 잘 나갔으니까 일본 경제를 좀 눌러야겠다
해서 뭐 프라자 합의를 비롯해서 미일 반도체 협정 등 해가지고 프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 막 두세 배 이상 올려버리고 다시 거기다가 관세 100%씩 때리는 협정 맺어버리니 환율은, 그러니까 엔화 가치는 두세 배 올랐는데 거기다 관세 100%면은 다시 곱하기 2 해야 되잖아요. 제품 가격이 막 5-6배씩 오르는 거예요. 일본 제품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슈퍼 기업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일본 기업만 만들 수 있다며 라는 그 많은 품목들, 그 회사들이 예전에는 일본에서만 만들 수 있었던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노주쿠리 장인 엔지니어들이 일본에만 있고 밖에는 없어요. 쟤들이 없으면 못 만들어 해서 공장이 다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에서 만들면 가격이 이제 안 나오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젠 만들긴 만드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판매가 안 돼. 그래서 전부 공장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에 이전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도요타만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만드는 것보다 이제 해외에서 더 만드는 그 자동차 차종이 더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됐다? 도요타는 여전히 수출이 잘 돼요. 왜? 해외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서 거기에서 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팔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도요타가 수출을 잘했는데 일본 본토에는 달러가 유입이 안 되죠. 왜? 해외에서 법인에서 판매한 건 그 돈은 해외 법인 인근에 있는 금융회사에다가 주거래은행에 맡기는 거지 매번 본사에 송금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연속성을 가정해서 영업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달러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는다? 엔화 약세가 되니 일본인들의 실질적인 물가라든가 실질적인 엔화 가치,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바게닝 파워죠. 그게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자꾸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일자리 말고 다른 오퍼튜니티가 없는 근로자가 왔다. 너 얼마 줄 건데 그거밖에 안 받고도 일할 거야? 그러면 그래야죠.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니 도요타라는 회사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자동차 제일 많이 파는 회사라서 도요타라는 회사는 부자가 되는데 해외에서 계속 연결재무제표로 돈을 버니까 일본 국민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렇게 해외에 다 생산 거점이 이전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 전지 지금 1차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2차 전지 시장은 이제 싹 트는 시장이거든요. 여기에서 그 다음 투자만이라도 반드시 국내에서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네, 좋은 말씀 되게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도 신성장 동력 산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미래는 유망하지만 그 어떤 그 투자라는 게 우리 국내가 아닌 해외에 지금 이제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실을 좀 우리 국민들이 얻기가 조금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정부 당국도 아마 이제 듣고 계실 그렇게 테니까. 높은 사람도 좋으십니까? 그럼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네요. 잘못하면 용역 끊깁니다. 그래 이런 훌륭한 말씀 주셔야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리쇼어링 정책을 또 우리나라가 그럼 펼치면 해야죠. 좋을 것 그럼요. 같아요. 열심히 정부가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셔야지. 또 아마 저 보면 요즘에 저희 우리 국민들도 뭐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그럼요. 공무원들 의식 수준은 그럼요. 스케일이나 어떤 이런 능력은 정말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를 좀 많이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깐 것 같아서 아니요. 한마디만 저한테 될까요? 제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네네. 정부가 했던 묘안 중에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 네. 공무원이 이게 살아있구나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건수 잘 잡으면 우리 경제 어려웠던 거 한 번에 복구하겠다라고 해서 대목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복구 사업이에요. 네. 지금 한 3,000조 원 예상하는데요.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전후 피해복구 사업은 그 나라에 무기를 대주거나 정말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전쟁하니까. 그런 나라에게 그 혜택이 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돈 쓰거나 국제사회로부터 돈 받은 건데 이걸 써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 줄까 했는데 우리 어려울 때 탱크 주고 미사일 준 나라에게 당연히 줘야지. 한 번도 얼굴 안 비쳤다가 나중에 저도 돈 좀 벌려고 안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선 무기를 주기에는 이역만리 국가에서 또 우리 국민 정서가 또 좋아하지도 않고 안 했거든요. 그럼 나중에 저 사업을 어떻게 끼겠다는 거야 했는데 와 정말 묘수였어요. 우크라이나에게 영순위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바로 폴란드예요.
제일 먼저 무기 많이 갖다 주고 난민은 한 1,000만 명 정도 수용해 줬어요. 폴란드에 우리가 가서 컨소를 해가지고 같이 가자 이걸 한 거거든요. 이거는 한국 공무원 신의 한 수. 네, 살아있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역을 안 끊기는 걸로. 네네네. 아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또 네. 든든합니다. 예. 네. 결국에는 뭐 국제 정세가 좀 안정되기 위해서는 전쟁도 또 끝나야 되고 네. 또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고 뭐 미국과 중국과 일본, 유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또 올라가서 또 네. 부동산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부동산 채널이니까 네.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조금 여쭙는 시간을 네.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지금 좀 정확하게 어떻게 좀 보세요, 교수님은? 예, 저는 뭐 정책적 힘으로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 그리고 네. 정책적 힘과 함께 그래서 일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공통적인 지금 사회 문제예요. 모든 국가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민이 내 집장만이 열망이고 꿈이었던 그런 상황에서 네. 국가가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책 자금이나 정책 금리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부양했고 그랬는데 이제 자가 보유율이 50%가 넘어간 국가 이런 국가들은 집값을 함부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영국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뭐 폭격으로 전소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집 하나 있었던 게 다 날라갔어. 이런 국민들과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 태어났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도 이제 시집장가 가서 집이 필요한데 하는 세력이 같이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영국의 정치가들은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내 집 하나 장만해 줘야지만 정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느냐?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내 집장만 잡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지원했어요. 싸게 대출해 준다든가 중도금 상환을 기간을 늘려준다든가 정부가 개런티 해준다든가 그리고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이 가장 발달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영국의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게 모기지와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서 세일즈할 수 있도록 룸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그 금융기법이 발달된 선진금융회사가 지원하는 트랙들 이걸 통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자가 보유율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부터는 집값을 못 떨어뜨리는 거예요. 집값이 급격히 올라서 런던이나 대표적인 영국의 핫플레이스 지역이 너무 집값이 비싸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자가 보유율이 50% 넘어가니까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내 집 하나 장만했는데 대출 갚아가면서 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고 아니면 이 집값에 중과세를 때리겠다고 어느 정당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교수님 집 없는 유권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건 이 사람 집을 떨어뜨려서 그걸 사는 그거보다도 나도 집을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뭔가 정책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시 같은 걸 건설하죠. 거기에 공동주택이든 아니면 그냥 민간주택이든 간에 거기를 싸게 분양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도 내 집 생겼네.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늦게 내 집 장만할 사람들을 일부 지원하고 그리고 원래 집 있는 사람들은 떨어뜨리지 못하고 그러니 계속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그래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결국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반인데 이들의 어떤 민심을 어긋나면서까지 정치권이 그 반대 행보를 취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증거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특례 모기지론이죠. 뭐 금리도 반토막 이하로 그 다음에 기간도 상당하고 기존의 부채 한도와 상관없고 야 진짜 특례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예요? 지금 지난 한 2, 3년 동안 영끌로 마지막에 상투 잡은 사람들 지금 후회하면서 나 30% 싸게 팔 테니 누가 좀 사주세요 할 때 그 물량 받아주세요. 그래서 특례로 빌려준 거고 그랬더니 급매물 다 소진됐죠. 그리고 특례에 대해서 이제 진짜 실수요자들 이런 사람들이 야, 저 정도 조건이면 9억 이하의 서울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건 우리가 사면 되겠는데 조건 좋은데 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하방 막아버렸고 그런 실거래가가 찍히면서 슬슬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건은 진짜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부동산을 다시 살려낸 거예요. 그 다음에 2, 4분기 지났더니 갑자기 역전세부터 깡통 전세 이슈가 딱 터지니까 이름은 그렇게 안 붙였지만 특례 전세자금 반환 대출이 또 나왔어요. 아, 네. 역전세 또 완화를 좀 예. 시켜줬죠. 이것도 또 해결을 해줬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년 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정책적 수단으로 부동산을 부풀리는 것까지는 정부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을 막는다. 네, 미국처럼 그렇죠.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그렇게 행보를 하겠다는 한다는 거죠. 네. 제가 근데 그것도 약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주택 가격이 이제 계속 내려간다면 그것 또한 또 어떤 경제 문제가 좀 생길 염려는 좀 없나요? 그럼요. 사실 이게 좀 또 집 없는 분들 정말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어느 국회의원분들이 그냥 슬로건이에요. 설마 그럴 생각이 있다고 전 생각하진 않는데 슬로건을 뭐라고 하시냐면 반값 아파트 만들겠다. 이게 아니 기분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이 다 반값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야, 내가 집 사기 쉬워지겠다가 아니고요. 내 일자리부터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게 디플레이션이죠. 그게 실제. 그렇죠. 내 일자리가 먼저 없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경제 기본 상식이에요. 제가 뭐 부동산을 무조건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제학자 100명이 모였을 때 100명이 다 동의하는 게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다 무서워해요. 왜 그 교수님 부동산 같은 실물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걸 왜 무서워하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확정적인 어떤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생기느냐? 소비를 자꾸 미루죠. 투자를 자꾸 미뤄요. 그럼 소비 올해 할 거 내년에 하고 이번 달에 할 거 다음 달에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업들의 재고는 더 쌓여요. 그럼 기업이 야 이거 큰일 났네 빨리 털어야겠다 하면서 진짜 가격을 더 낮추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커봐 싸졌네 야 한 달 뒤에 더 사자 지금 말고 한 달 뒤에 사자 자꾸 미뤄요. 그러면 결국 기업은 사업을 접는 거예요. 야 미안하지만 너 나가라 애들 내보내고 고용 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경기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일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250만 개인데 건설 부동산이에요. 건설 부동산 경기를 제가 무슨 엄청나게 거품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수준으로 견실하게 성장만 하면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 좋은 주거단지도 생겨요. 그런 건데 그동안 너무 부스트를 켜서 문제가 너무 있던 급하게 거죠. 올라갔다라는 말씀이시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 시내 한 2013년, 14년도만 하더라도 4억대, 5억대 이런 아파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럼요. 마포만 보더라도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한 7, 8년이 지났는데 네, 이제는 좀 내려가서 10억대가 좀 보이긴 하는데 거의 10억대죠. 10억도 예, 아니고. 10억대, 13억에서 15억대 네. 위치 좋은 데는 더 높고요. 이제 그게 평균 중위 가격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오른 그 금액만큼 우리 소득은 또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굉장히 집을 여전히 서울 집은 사기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어떻게 좀 내려갈 여지는 없나요? 아니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늘 같은 지론자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그러니까 선망에 맞이하는 지역은 더 오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근데 이제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외진고시라든가 너무 교외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완공 후에 미분양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더 늘어가고 있어요. 만 건이 저는- 넘었죠. 예, 지금. 만 건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 딱 뚜렷이 계속 구분될 것 같아요. 어제 발표된 통계를 바탕으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증여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서울은 다시 증여 숫자가 급격히 줄었어요. 딱 봤더니 옛날에는 현금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도 부동산으로 물려주면 일단 세금에서 이제 세이브하는 비율이 좀 좋고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그렇죠. 증여세율로 이렇게 돌렸었던 거죠. 맞아. 예. 종부세라는 어떤 보유세금이 너무 높았기 그럼요.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세금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애한테 그냥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부동산이 결국 가지고 있으면 우상향할 거라는 확신 아닌 확신이 있으니 야 아버지가 그냥 아파트로 물려줄 테니까 너
너 살다가 너 그거 오르면 그걸로 너도 저거 해라. 이렇게 이제 증여를 많이 했는데 요즘 서울은 증여가 줄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 다시 매매시장 사니까 야 내가 들고 있다가 잘 팔아서 나중에 애한테도 그때 상황 바뀌면 그때 주던지 이런 시장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인천, 제주, 부산, 그 다음에 충북 일부 지역은 증여가 더 올라갔어요. 너무 그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이렇게 쌀 때 증여하는 게 세금 또 혜택이 또 좋아지잖아요. 세금 부담이 적어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양극화되고 있고, 그 시장에 그 물건 가진 사람들조차도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했구나. 이제 이걸 보기 시작한 거죠. 네.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독자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있으시거든요. 지금 이 시점 어떻게 그 무주택자 혹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을 매수할 타임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요? 저는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네. 그 예전에 한번 어느 방송에서 그 앞으로 이제 부동산 좀 좋게 봅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마 반년 단위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은 한 번 사면요 평균 그 부동산을 홀드하고 있는 기간이 10년 8개월 정도 돼요. 평균이요? 네. 굉장히 오래. 네, 오래되죠. 물론 이제 지방까지 합쳐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주식처럼 반년 뒤에 올랐다고 팔고 다시 반년 뒤에 낮아졌다고 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시세를 판단하실 때 지금이 저점입니다가 아니라 지금이 내가 이 정도 자금이면 살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너무 무리한 대출 아니고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살 만한 어떤 실거주 목적이나 어떤 사용 목적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라고 두 개가 마주치면 무조건 사길 바래요. 저는. 그래서 그게 제 오랜 지론이고요. 마치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타이밍적으로 저가니까 사야겠다라고 한 분들 중에는 한 번도 태어나서 그 동네 사기 전까지 안 가봤던 동네, 광역시나 지방의 광역시급에 어디 저가 아파트 샀다가 지금 낭패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이 그랬죠. 네. 대거 우리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출근해서 탕비실에서 커피 내리고 잠깐 커피 마시다 보면 누가 그 사이에 집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뭔지 아시죠?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지방 투자, 왜냐면 갭이 좀 작은 그러니까요. 데가 지방이었으니까 그런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최대리가 우리 A팀 최대리 전주에 아파트 사왔다며. 그래서 뭐야? 그럼 얼마에? 그러면 이제 나만 집 없는 사람 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주 저 끝에 이상한 것도 하나 사오고. 그 다음에 강릉시인데 마른 강릉시면 여기 강릉시가 아니야. 그런 동네 가서 또 이건 뭐 나중에 휴양지니까 누가 뭐 월세로 에어비앤비에 내놔도 되고 뭐 가만히서 또 속아 사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발목 잡히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제가 실수요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주식 투자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에 엄청 좋은 점이 뭐예요? 최악의 경우 들어가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전세 어디 살고 있었고 거긴 내가 전세를 따로 주고 있었는데 최악의 경우 생겼네. 들어가 내가 살지 뭐 하면 아주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들어가 살 수 없는데 사놓고 거기 텅텅 비어서 지금 큰일이고, 저도 지금 대출을 그래서 어머니한테 빌려서 급하게 처리는 했는데 이제 이러면 곡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실거주가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할 때 들어가 살 수가 있고, 내가 너무 무리한 모기지를 땡기지 않는 범위면 지금 사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이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이런 지역 좀 있으면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서울을 이렇게 봤었을 때요, 동남권이 다 핫하죠. 네네. 이미 여기서부터 뭐니 다 지금 올라왔죠. 네. 그리고 서인구는 서인구. 지금 핫하죠. 그냥 반도체, 난리가 났어요. 반도체 클러스터로. 난리가 네. 났어요. 하여튼 오히려 소송도 있었어요. 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라는 거 발표하기 딱 일주일 전에 부동산 계약을 한 건데, 너 알고 산 거지 사기꾼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억울하니까. 위약금 물기 싫으니까. 그래서 뭐 1억씩 바로 오르고 그럴 정도로 거기가 그렇고,
판교는 점점 지금 번성하는 도시로 하나가 잡혔고, 그 다음에 남양주 지역이 또 지금 또 새로운 특화단지 조성 지역으로 분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동남권 지역이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우리 서울이지만 네. 그 서울의 강북쪽에 뭐라고 할까요? 도봉구, 성북동, 그 다음에 그 노원구 이쪽은 이쪽은 오히려 좀 지금 뭐 특별히 더 추가적인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올랐는데 아직 그쪽으로는 그렇죠. 온기가 조금 아직 안 안 퍼진 가더라고요. 거야. 예. 온기가 이렇게 지역 간 차별화가 되는 이유는 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아주 핫플레이스가 차별화되는 이유랑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좀 상황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핫플레이스로 따지면 압구정하고 뭐 반포나 여의도도 하나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항상 재건축, 재개발이 개포, 반포, 압구정 이쪽 지역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거긴 벌써 상당히 올라간 데가 많은데 여의도는 지금 여기서도 슬쩍 보이지만 저게 언제적 거야 하는 아파트가 질비하잖아요. 삼익부터 해서 뭐 시범 아파트부터 해서 여기는 왜 또 저거 아직 덜 개발이 됐느냐? 계속 부동산을 말씀드리지만 우리 박사님은 동의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정책이에요. 아, 네, 그렇죠. 아니 원래 도시계획 정책에 그렇죠.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시기가. 맞아요. 그럼 여의도는 왜 정책이 뒷순위였냐? 지역구 의원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음. 강남구를 지역구 의원으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거기 압구정, 개포, 반포 이런 자기 동네 지역 아니면 잠실 쪽도 마찬가지고 거기 뭐 올림픽 선수촌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의 메저리티예요. 다수. 그 사람들이 재건축, 재개발 언제 할 건데요? 우리 규제 언제 풀 건데요? 거기 답을 주지 않으면 자기가 당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개발과 관련된 어떤 권한 가지고 있는 시장 불러가지고 시장님 점심 좀 합시다. 그래서 계속 시장을 괴롭혀. 그러니까 시장도 저 또 찾아왔어. 야 뭐라도 풀어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여의도는 지역구가 어디예요? 영등포잖아요. 영등포구죠. 네. 영등포는 여의도만 고소득이지. 그렇죠. 나머지는 저쪽 우리 이 강 건너 이쪽 뭐라고 해야 돼요? 이쪽 영등포 구청 있는데. 네, 중공업 지역 물레 이런. 네, 맞아요. 물레동 근처. 음. 여기는 사실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거주자가 별로 없죠. 다 상업지구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선 영등포 구의 국회의원이 여길 중심으로 표심이- 해볼 필요가 없어요. 표심이 저쪽에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도 이걸 내가 대통령이나 시장 만나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 대리인이 누군지를 보셔야 되는 거야. 투자를 할 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지역에 대해서 힘을 써줄 사람인지, 그럴 유인이 있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직도 개발의 개자도 안 떠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지역들, 이제 약간 이제 그 중저가 아파트들이 있는 동네는 좀 표현이 이것도 거칩니다만 그냥 사실을 말씀드려야지 뭐 제가 오늘 뭐 가모니설 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요. 네네. 가격이 왕창 떨어져야 그래야 개발이 마진이 좋아져요. 그래서 어설프게 뭐 1층 상가에 2층 뭐 다세대 주택 가지고 있는 거 하나하나 매입할 때 10억, 10억 줘야 된다? 그런 데는 건설회사가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매입 자체가. 야, 그러니 그냥 차라리 더 낙후되는 게 도시가 확실히 그 갭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네. 뭐 제가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욕은 먹겠죠. 아니 저희 또 구독자분들의 또 이게 지식이 또 굉장히 네. 상당하시거든요. 저는 항상 욕 욕만 겁니다. 먹고 삽니다. 100세 살겠어요. 근데 교수님 보니까 정치경제학 쪽으로 전공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경제 흐름을 정치학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풀어내시는 게. 아닙니다. 네. 부동산 얘기할 때만 정책과 정치를 좀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원래 그 KDI 했을 때 네. 신산업 육성을 많이 그걸 했었어요. 산업 쪽으로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하나 더 했던 게 그 지역 균형 발전. 특정 정권 때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잡잖아요. 그때 마침 뭐 팀장 보직 달면서 그 일을 총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계획.
네. 예, 그래서 뭐 경제 자유구역이라든가 송도 비슷한 거 만들거나 지금도 모 지자체에 2차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 해서 이제 그래서 부동산을 좀 알게 된 거고, 산업은 14개 시도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짜는데 이 14개 시도의 주력 산업이 다 달라요. 어딘 반도체, 어딘 조선, 어딘 의료, 자동차.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스코프가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박식하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 혹시 그럼 지금 상황이 네. 이제 동남권에 온기가 있는데 아직 이제 노도강 쪽이나 다른 지역에는 아직은 좀 덜 왔단 말이죠. 네. 그럼 이게 온기가 퍼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좀 1년, 2년 유지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 상태로 유지될 것 같아요. 정말요? 지역 간 네. 차별화가 계속 네. 진행이 된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땅이라는 건요, 네네.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목을 변경하는 것도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라는 건 관이 정해요. 그리고 관에서는 그런 걸 도시계획이라는 뭐 10년 단위 계획이나 큰 마스터 플랜 아래서 수립합니다. 그럴 때 철저히 객관성만 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데는 없어요. 나름대로 위정자의 비전도 있을 수 있고 철학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득표도 고려 안 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의 대상으로 뭔가 개발 이슈들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좀 들썩들썩하게 하는 범주에 해당되는 곳은 쉽게 얘기해서 그 경합 지역들. 이쪽으로도 투표를 했다가 국회의원이 이쪽으로도 당선되는 이런 경합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슈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 경합 지역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한강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역. 예. 그래서 그랜드 한강 프로젝트인가 르네상스 프로젝트인가 네네. 그게 나온 게 예전 오세훈 서울시장에서부터 그렇죠. 시작됐던 뭐 거죠? 그분 개인 철학도 들어간 거지만 당의 입장에서도 부담되지 않는 정책이니까 본인이 당연히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상암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하고 싶었던 거는 뭐 100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타워 한다고 했는데 네네. 그거는 결국 안 됐죠. 지금도 그 터는 공터로 있는데 공터로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그것 때문에 또 상암역 핫했거든요. 이야, 네. 여기 이런 게 들어온다고 했다가 지금은 런던 아이나 두바이 아이 비슷하게 이렇게 큰 원형 그 뭐라 할까요? 열차 같은 거 이렇게 그 회전 열차 같은 거 하시겠다고 네. 그 비전 제시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암역 보면 거기 가지고 또 얘기가 많아요. 그럼 어느 아파트 단지에 조망권에 그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면서 그렇게 마포, 상암 뭐 그다음에 저기 강변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많은 이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나 뭐 이런 지역들도 경합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도 용적률 상당히 많이 풀었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되는데 노도강 지역에서 도하고 강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건 개발 이슈 몇 개 준다 해서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가 봐요. 그리고 아까 실질적으로 풀기에는 금액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뭐 성북이나 미아 뉴타운 지역은 이미 개발이 많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안 된 지역은 아직까지 이렇게 노후화가 아주 심한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독 아파트라는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네. 좋아하잖아요. 네. 지금 뭐 다세대, 뭐 연립, 뭐 이런 데 사는 국민들도 절반이고 또 아파트 사는 사람이 절반인데 네. 워낙에 또 아파트에 쏠림 현상이 좀 네, 심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라는 주거 상품을 계속 만드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아파트는 여전히 비싸니까 약간 그래도 좀 저렴한 주거지로 그래도 남아있는 게 좀 좋은 건가요?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남아있는 부분도 있긴 해야 됩니다만 뭐 모든 남아 계신 분들도 목표는 사실 아파트 입성이에요. 그리고 좋은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끔 우리나라 부동산과 관련된 실상을 통계 비교를 할 때 OECD 국가와 비교하는 통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해석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OECD 국가에 비해서 뭐 자가 보유율 얼마고 주택 공급률 얼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걸 비교할 때 단순 비교는 정말 우리나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960년에 국민소득이 100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만 불이 넘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근 50년 만에 국민소득이 100불이었던 나라가 3만 불까지 간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주거 지역,
그 집 중에서 우리가 속칭 살고 싶은 집이라는 건 제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벌써 뭐 주택 공급률이 몇 %가 넘었더라. 아무 의미 없는 통계예요. 실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이라는 게 더 그 개수가 중요한 건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막 결혼하는 뭐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노도강 지역에 있는 그냥 예전 지어진 붉은색 빌라, 거기 가서 신혼집 하자고 하면 아마 아내분 되실 분이 막 울겠죠. 그만큼 싫은 거예요. 그건 의미 없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임대주택이든 간에 아파트 들어가자. 그걸 당연히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단순히 주택 관련한 통계를 OECD 국가랑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더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네네. 왜?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근데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가끔 저도 저 파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일부러 예전에 고풍스러운 맨션에 들어갔어요. 네네네. 100년 됐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철조망으로 된 엘리베이터 뭔지 아시죠? 네네. 착 하고 들어가가지고 요만한데, 네. 근데 그게 너무 운치 있고 100년 됐는데 물론 우풍도 있고 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나라들은 그때도 국민소득이 이랬잖아요. 그때의 어떤 문화적 퀄리티가 남아있는 거 유지되니까 그때 지어진 집에 들어가도 뭐 특별히 뭐가 없어요. 네. 최첨단 집은 아니지만 운치 있잖아. 이게 되는데, 우리 운치를 찾아서 1960년대 지어진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실 빨간 건물에 네. 우풍 좀 강하고 예, 힘들죠. 없죠. 예, 네, 주차 바로 힘들고.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도 불편한 짓인데 계속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민소득에 맞아야 되니까. 예. 공간 구조상 우리나라에 좀 잘 맞는 주거 유형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을 잠깐 보면 그 역전세난이라든지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지금 한은에서는 이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심각성 때문에 금리 인상을 또 고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 부동산 시장을 좀 억누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아마 모든 경제학자가 걱정하는 게 가계부채 문제죠. 이렇게 계속되면 결국 소비 여력도 줄어들고 국가가 성장하는데 발목을 다 잡으니까요. 그리고 부동산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 당연히 걱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은 총재께서도 발언하셨듯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가계부채가 좀 낮아졌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서 속상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론 인터뷰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또 이 정책자금으로 가계부채를 더 늘려놔서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자, 그럼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교수님, 부동산이 특정 지역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하신 근거가 뭡니까? 저한테 또 그 질문 많이 하세요. 네네. 자, 근데 한은에서 가계부채, 한은 얘기 하셨으니까 한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가계부채가 걱정된다는 보고서나 언급도 했지만, 한은 그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또 뭐에 대한 보고서도 있냐면, 우리 개인 같은 민간에서 지금 유휴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네. 재산이 100조 원이에요. 초과 저축액이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늘어났죠. 이 100조 원의 초과 저축이 지금 오갈 데가 없거든요. 네. 주식도 옛날 같지 않죠. 그리고 이미 삼전 같은 거 다 사놨고, 그리고 코인은 누가 합니까? 이 100조 원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럼 이 100조 원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은행에 넣어놓으면 지금 손해인 거 다 하는데,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낮으니, 그러면 그 다음 선택지는 당연히 돈은 어디다 키핑해 놓는다? 부동산이거든요. 그 100조 원 정도 유휴 저축, 그러니까 잉여 저축 생긴 사람들은 저 교외 지역에 뭐 나홀로 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거 안 사요. 야, 그냥 뭐 지른다 뭐 이렇게 해서 야, 그냥 질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송파를 비롯해서 강남 상구는 뭐 최저가 갱신한 단지 많잖아요. 그렇죠. 이미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채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요. 시중에 그냥 참 저도 부러운 친구 있어요. 여기서 그 친구 그 일하는 건물도 보이는데 그래요? 그 친구 같은 경우 네. 요즘 하도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뭐 지난 한 2, 3년 동안 성과급으로 받은 돈만 30억이 돼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돈 가지고 예전에 모은 돈으로 집 샀는데 이 30억 어떻게 해야 돼, 정호야?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짜증나게 굴지 말고 나한테 이런 걸로 전화하지 마 하고 끊죠. 네네.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 분들은 남은 투자처가 안심한 투자처가 부동산밖에 없어요.
이게 분명한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버신 분들은 나중엔 결국엔 부동산으로 가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여담인데 음. 주식은 불이거든요. 네네. 이 불을 잘 다스려야 되다 보니 뭔가 이런 안정적인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여의도 바닥에 거의 뭐 네. 풍수학이에요. 재밌네요. 네. 그 오행으로 또 풀어주시니까요. 네. 자, 그럼 결국엔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좀 흔히 말해서 너 어디 샀어? 너 어느 동네 살아? 했을 때 나 어디 하면 그래도 끄떡일 정도 아주 우아는 아니더라도 그런 데는 저는 안정적이다. 아, 네. 지금 사도 전혀 문제 없다. 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좀 이슈를 좀 바꿔가지고요. 예. 네. 또 새로운 한번 이슈 한번 좀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챗 GPT 열풍, 이제 다가올 미래는 이라는 이제 예. 키워드인데요. 이 챗 GPT가 지금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주식도 AI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네. 결국에는 미래를 좀 변화시킬 거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은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예전에 그 알파고라고 해서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뒀던 네. 그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 챗GPT 때문에 왜 갑자기 달리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예전에 뭐 알파고라든가 IBM의 왓슨 이럴 때만 하더라도요 그 인공지능 툴을 다루려면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전문가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는데 이 챗 GPT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툴을 쓰는 방식이 자연어. 우리의 일상어로 지시하고 일상어로 그 결과값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누군가는 이거 내 회사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는데 아니면 내 일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는데 라는 이해도가 급격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부스트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챗 GPT류가 만들어진 뒤에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판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 자연어를 기반으로 우리 일상 용어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건 달리 말하면 이 챗 GPT류를 사람 대신 뭔가 시키기 쉬워졌다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진짜 좀 표현이 그런데요.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치기만 하면 대답이 굉장히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유튜브 세계에서도 대본을 직접 챗 GPT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대본이라는 것도 결국 예술 분야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인간이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챗 GPT 기술이 결국 인간의 어떤 자리를 모두 뺏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럼요. 이 챗 GPT로 가장 먼저 잠식당할 직업군들의 그 공통점이 끝이 전부 사자가 들어가요. 사. 예, 지식으로.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뭐 세무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자 직업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자 직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복잡다기한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해하셨죠? 네네네. 우리가 의사 공부를 몇 년 하고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해서 그 시험도 많이 보고 임상까지 다 한 이유가 갑자기 뭐 열이 나고 배는 이쪽이 아프고요. 갑자기 설사는 하는데 뭐는 어쩌고 했는데 그 증후들로 수많은 병증 중에서 이 후보군을 줄여가는 거잖아요. 줄이고 여기에서 최종 확진을 하기 전에는 뭘 더 물어보고 뭘 또 확인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함수로 따지면 변수가 몇 시까지 이상 되는 그 함수인데 몇 배까지 넘겠죠. 그 모든 걸 머릿속에 이해하고 기계적으로 해서 그래서 당신 병은 뭡니다. 이걸 하는 건데 이건 솔직히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더 네, 잘하죠. 그러니까 진단과 관련된 부분에 그렇죠. 대한 그래서 복잡다기하지만 결국은 반복되는 일들. 창의적인 일은 아직 못해요. 복잡다기한데 반복하는 일은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나아요. 그러다 보니 의사, 뭐 변호사, 이미 미국에선 상당히 원격 진료나 뭐 인공지능 변호사, 로이어들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 감사도 기계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분명 상당히 많이 커버리지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관세 업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평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자 직업이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선망에 맞지 않는 직업인데 거긴마저도 근데 흔들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 목소리도 이렇게 따라한다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한 유튜브 중에서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
저 원고를 읽을 시간도 없다라는 걸 가여이 여긴 네. 유튜브 제작사가 그럼 교수님 저희가 누구 직원 하나 보낼 테니 이 30문장을 읽어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0문장을 제가 왜요? 읽으면 네. 목소리가 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문장 중에서 뭐 내용도 없어요. 나는 월요일마다 커피를 마신다. 화요일에는 운동을 한다. 뭐 뜻도 없는 건데 30문장 다 읽었더니 예, 됐습니다 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했더니 이제 교수님 목소리가 복제가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 목소리는 복제가 됐는데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원고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교수님이 여기저기 신문사에 칼럼을 되게 많이 써놓으셨던데 그 칼럼을 교수님 목소리로 읽을 수가 있게 되니 이제는 교수님이 이제 꺼지시라는 거죠, 일종의. 꺼지세요예요. 야, 이거 내가 괜히 이 30문장을 괜히 읽었나 싶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싶고. 네. 그랬다가, 네. 야, 그 다음 결정판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그 제 텍스트로 된 걸 제 목소리 읽을 때 이미지는 뭔가 여러 가지 사진 컷 막 나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불현듯 그쪽 회사 관계자가 저희 그 회사 근처로 와가지고 그냥 뭐 밥 한 번 먹고 그냥 커피 한 잔 하는데 교수님 그래도 교수님이 안 나오니까 그 조회수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떠세요? 그냥 교수님도 복제를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미지 동영상까지. 네, 딥페이스로 아, 교수님을 복제하겠대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자기네 360도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가 쭉 한 뭐 30몇 개 달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동작을 하고 뭐 하면 제 이 얼굴이 복제가 된대요. 원고 내용대로 입모양도 똑같이 된대요. 완벽하게. 와, 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해드릴까요? 해서 싫어요라고 해요. 복제당하기 싫으신 거죠? 저도 걱정이 되죠.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아마니 AI가 좀 발전하더라도 이런 예술 분야 결국 이런 열풍이 네. 그래도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또 창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앞으로 살아남고 앞으로 더 기회가 될 그런 일자리는 어떻게 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요, 그 일자리가 전부 안 좋아진다, 전부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 일자리에서 이런 신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원오브댐이 아니라 그 궁극의 경지까지 가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절대 다수겠죠? 도태될 가능성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작가라는 업무가 있어요. 네. 드라마 작가. 근데 드라마 작가 중에서 우리가 다 아는 어마어마한 유명 작가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산업계에서 갑이겠죠. 어느 작가님이 이번에 또 그 드라마 한다며 그러면 나 주연 배우로 좀 캐스팅 해주세요. 그 작가한테 잘 보이려고 PD도 아니고 방송국도 아니고 그 작가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런 소수의 작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번에 드라마 각본을 썼는데요. 이 방송국에서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신의 작가인데 우리가 뭘 믿고 이 엄청난 제작비를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배우들도 이 작가 누군지 난 모르는데 이렇게 되니까 좋은 배우가 안 오고 좋은 방송국에서 좋은 시간대 편성을 안 하니까 계속 못 뜨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작가는 방송국, 배우, 그다음에 자본에 휘둘리는 을이에요. 그런데 이제 챗 GPT에다가 가상인간 기술에다가 그다음에 메타버스 3D 공간을 구현하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내가 모든 드라마를 다 제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혜교보다 한 100배 이쁜 여배우 가상인간을 하나 만들고 또 남자 배우는 또 누가 요즘 유명한가요? 뭐 하여튼 뭐 정우성이라고 하죠. 뭐 정우성보다 또 한 100배 잘생긴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가상인간 만들어서 그래 첫 장면은 에펠탑 앞에서 마주치는 걸 해봐야겠다 하면 현지 로켓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유니티 기술에다가 에펠탑 놓고 그 두 배우가 걸어가서 거기서 대사는 내가 치는 대로 입모양으로 대사하거든요. 목소리도 내가 파인 튜닝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왜 거대 자본의 눈치를 보죠? 마치 그런 웹드라마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회수가 유엔이 지정한 5개 외국어로 다 번역까지 돼서 조회수가 1억 뷰 나왔다? 이거 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기술을 이해한 사람은 그걸 트라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계속 방송국 쫓아가서 대본 보여드리면서 젖은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의 발달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지 하고 나 제일 먼저 해봐야겠다. 해봐야 이해하거든요. 네네.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결국 기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결국 핵심은 또 1억 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컨텐츠의 어떤 힘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교수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좀 음. 있어요. 저희 또 독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이런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좀 변하고 있는데 그럼 교수님은 만약에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네. 어떤 잡을 좀 하실 것 같으세요? 확실한 건 경제학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계속 틀려요. 너무 많이 틀리고. 뭐 재미가 없어. 그래도 이제 어떤 세계를 이렇게 조망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런 맛이? 저는 솔직히 다시 태어나면 코딩을 할 줄 아는 그런 쪽의 전문가였으면 좋겠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코딩을 직접 하는 아주 그 테크니컬한 전문가보다는 코딩의 큰 알고리즘과 세계관을 그리는 기획, 그러니까 코딩도 이해하면서 네네. 경영 마인드도 이해하는 개발 기획을 해서 어떤 CEO를 그렇죠. 좀 하고 싶으시군요. 네, 어. 뭐 나름대로 뭐 큰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요즘은 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플랫폼. 예. 플랫폼. 예, IT 마인드와 기획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교수님 잘 만났네요, 오늘. 네. 저희 부서가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요? 저희랑 협업하시죠? 뭐 껴주십시오. 네, 원하시는 제가 거에서 만들어 코딩 드립니다. 독수리로 할 줄 압니다. 그러면 네. 지금 챗 GPT 관련해서 뭐 마소는 챗 GPT고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바드고 지금 현재 애플도 지금 좀 한번 출사표를 냈죠. 출사표를 던졌어요. 네. 우리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누군가가 선두주자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경쟁 구도는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좀 예측하세요? 네, 이 모든 IT 업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선점 효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구글을 비롯해서 MS 등 일부 회사들이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7개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전부 우리 생성형 인공지능 하고 있었어 라는 말도 안 되는 보도자료까지 네네. 사실은 우리도 했는데 뭐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정부와 우리 IT 대표 기업들이 같이 협업해서 우리도 우리 데이터는 지키자, 우리 시장은 지키자 하면서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자웅을 겨루는 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인프라 노하우가 상당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 부러워하는 거 있거든요. 너희 나라 사람들은 너희 나라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니? 아직까지. 아직 구글이 우리나라를 아직 지원을 네. 많이 못했죠. 못했죠. 네네네. 1, 2등이 다 우리나라 거니까.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건 예외잖아요. 네, 맞고 그렇죠. 지네가 한 거니까. 그래서 이건 진짜 이런 시장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직도 자국이 만든 워드 프로세스를 제일 많이 쓰는 유일한 나라예요. 아래한국. 네.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것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생성형 인공지능에서도 근원적인 힘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한국어라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이 시장에도 우리 국내 기술이 상당히 자리매김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결국 뭐 신성장 동력에서 또 우리 한국이 또 차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결국엔 그 챗 GPT가 지금 뭐 장점도 있지만 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뭐 악용되는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련된 어떤 규제 법률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신상정 어떻게 보면 동력인데 규제를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아니면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네. 진짜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만약에 부스트를 못 킨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규제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미국과 우리나라 기업인은 그 뷰가 좀 다른데요. 미국은 규제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 해도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글이 예전에 한참 운행했던 그 자율주행 자동차 웨이모 이런 거 같은 경우 법에서 운전석에서 꼭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거냐 있어야 되는 거냐 그 규제가 없으면 일단 걔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는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 데이터 그렇죠. 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그냥 아예 근거가 없어요 하면 일단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중에 된소리를 맞을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러다가 기껏 개발 다 해놨는데
나중에 하나도 기술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아서 주저함이 있을 뿐이지 기술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해요. 네거티브는 요거는 하지 마예요. 그럼 나머지는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파지티브 규제는 이거만 해. 그러면 오히려 시장을 망쳐요. 지금은 조금 약간 소소한 사고가 일어날지언정 규제를 열어줘야 돼요. 예, 그래야 빨리 우리가 대응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걸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KB에 왔으니까 금융으로 예를 들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다른 기술과 결부된 그 결과물들, 제 목소리를 복제하고 원고를 타이핑 치면 얘기해주고 화면까지 그대로 한다. 보이스피싱 어떻게 할 거죠? 네. 그러네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는데 아니죠. 네네. 아예 우리 아들 목소리야. 예를 들어서 네네네. 전화가 아빠 왔네. 정말 급해서 그래. 나 1,000만 원만 빨리. 야 무슨 소린데 빨리 얘기해봐. 나 지금 너무 급하니까 일단 입금하고 밤에 통화해요. 했어. 우리 애 목소리고. 그래서 입금해줬는데 애 집에 밤에 들어왔는데 너 아까 그 돈은 왜 필요한 거야? 뭔 소리야 아빠. 이거 누가 필터링 하죠? 이런 기술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는 방법은 빨리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거에서 방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장, 뭐 보호막, 또 금융권은 제도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방법들 네네. 이걸 구축할 수 있게끔 하는 건 그게 진행이 돼야 그걸 생각하는 거지 막아놓으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어느 기업이 대비하나요?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빨리 해야 되지 않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나고요. 저는 다음 학기부터 네. 학생들 대상으로 숙제에서 리포트 숙제가 없어졌어요. 이게 그걸로 이제 만들어 오니까. 그렇죠. 제가 제 수업 들었던 네. 친구 중에 네. 현우야 미안해 네 얘기해서 이 친구는 네네. 수업은 열심히 안 듣는 친구예요. 근데 성격이 끝내줘요. 그래서 저랑 친하거든요. 네네. 근데 리포트 숙제를 냈는데 이 수려한 문체는 뭐지? 이거 뭘까? 이래요. 네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 수려한 문체 중에서 한 2문장을 제가 긁어다가 구글에 넣어보죠. 그럼 똑같은 문장 나오면 야 임마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어떡해 다시 써와 라든가 이제 제가 주의를 주죠. 근데 이건 생성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없는 거란 말이에요. 확인을 못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애들을 검사하죠? 현우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이거 했니? 네가 쓴 건 아니지? 이렇게 했는데 네. 자기가 썼대요. 이거 뭐 믿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제가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제 방법은 난 다음 학기부터 리포트 숙제는 안 내겠다. 이걸 바꿨어요. 뭐 하여튼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지고 정말 적응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저희 KB 이제 구독자분들께 귀한 발걸음 해주셨으니까 네. 이런 미래에 이제 어떻게 조금 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한번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돈이라는 건 평생을 걸쳐서 정말 힘들게 모은 종잣돈들이잖아요. 그걸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많이 듣는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예, 내 판단이 틀렸을 거를 잡아줄 수 있는 마지막 교두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저에게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전 되게 슬펐어요. 예, 이제 아무도 저에게 잔소리를 안 해요. 다 교수님 최고,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걸 누가 잡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전 제가 맞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 동조하시는 분은 제 생각과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고 제 생각과 다른 얘기를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자꾸 수정 보완을 하시는 게 경제를 잘 읽고 투자에도 성공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은 계속 말을 바꿉니다. 왜? 경제 상황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1년 전에, 2년 전에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 지금 다른 얘기 하실 거예요. 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은 한 번 듣고 안 듣는 게 아니라 계속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잘 지키셔도 큰 자충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회는 계속 오더라고요. 네. 오늘 뭐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은 박정호 교수님을 모시고요. 경제 상황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변하는 미래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